네, 오늘은 2강 항공기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먼저 보시면 기온과 기압, 바람, 구름과 안개, 기상과 전선, 매우 및 난기류, 기상 정보 이렇게 이 순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기권의 구조를 먼저 볼 건데요. 대기권의 구조는 총 4개의 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느낄 수 있는 권은 바로 대륙권이에요. 그래서 대류 현상이 있고 기상 현상이 있고 전체 대기의 약 75%가 존재하는 곳인데, 이 대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의 순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공기가 순환하는 현상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그 대륙권 위에 성층권인데, 성층권의 특징이 뭐냐면 오존층이 존재한다라는 거, 그리고 대류 현상이 없어요. 즉 대기가 안정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비행기의 항로로 이용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중간권은 대류 현상은 있으나 수증기가 없기 때문에 무엇이 없냐면 기상 현상이 없어요. 그리고 가장 낮은 기온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열권은 오로라 현상이 관측되고 인공위성의 궤도로 이용이 된다. 지금 제가 이렇게 특징적인 것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대기권의 문제는 주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대기권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혹은 대기권의 특징이 어떻게 되는지, 대기권의 옳지 않은 것은, 옳은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외에 보통 외권이라고 해가지고, 열권 위에 이제 외권, 혹은 여기서 외기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곳을 이제 언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보통 이미 열권부터가 약간 우주에 가깝기 때문에, 외기권이나 외권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많이 쓰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기상현상으로 봤을 때 대기 중에 물현상, 먼지현상, 빛현상, 전기현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대기의 열 운동은 조금 자주 언급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미지를 조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건데, 대기의 열 운동은 총 4종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대류, 이류, 복사. 근데 여기서 보시면 대류와 이류는 어떻게 보면 같은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그 운동이 수직적 이동이냐, 수평적 이동이냐에 따라서 대류냐, 이류냐로 나뉩니다. 즉 전도, 대류, 복사 이렇게 3가지의 내용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전도라고 하는 것은 물체를 직접 접촉했을 때 열 에너지가 전달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미지를 보시면은 이 뜨거운 새가 달아져 있는 새가 지금 이 장갑을 쥐고 있는 손 쪽으로 이제 열이 전도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직접적으로 접촉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 그 다음에 대류 같은 경우에는 가열된 공기와 냉각된 공기의 수직순환 형태다. 즉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모닥불이 이제 피어나고 있으면 그 위에 손을 올리면 따뜻하죠. 그것을 바로 이제 열대류라고 보시면 되고요. 복사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도움 없이 중간에 열이 직접적으로 이동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물체로부터 방출되는 전자파를 총칭해서 복사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주로 우주 공간에 있는 그 태양 에너지의 이동이 복사 형태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대기 기온인데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좀 중요해요. 고도 차이에 따른 변화, 즉 1000피트당 기온 감률이 2도씩 낮아져요. 그리고 환경 기온 감률은 1km당 6.5도씩, 감률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즉 대륙권의 기온은 고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기온이 감소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보통 저희가 물이 끓는 점, 어는 점 이런 것을 이제 섭씨 온도로 많이 계산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화씨 온도를 좀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보통 화씨 온도에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물이 어는 점을 32도, 끓는 점을 212도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 노점 온도라고 하는 것도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일정한 압력에서 공기의 온도를 낮추어 갈 때 공기 중에 수증기가 포화하여 이슬이 맺힐 때의 온도, 그래서 몇 도인지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평균 기온 감률, 이거는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해면 기압을 어떤 것들이 같이 보느냐, 뭐 1atm, 뭐 헥토파스칼 이렇게 쭉쭉쭉쭉을 다 동일하게 기압을 같이 본다라고 해서 이거를 쭉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대기가 단위 면적 1제곱미터를 수직으로 누르는 힘이다.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공기의 양이 적어지므로 기압도 감소한다. 해가지고 앞에 그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북반구에서의 기압 변화라고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기압에 좀 이해가 필요해요. 여기 두 지역이 있습니다. 저기압 지역과 고기압 지역이 있어요. 저기압 지역의 지금 온도를 보시면 저기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공기가 공기 밀도가 낮다. 즉 공기의 양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럼 공기의 왜 양이 적냐? 보니까 상승기류다. 즉 지금 빨간색이 온도가 이제 보통 저희가 공기가 뜨거우면 위로 올라가고 차가우면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저기압에 있는 공기가 뜨거워서 위로 올라가게 돼요. 그럼 상대적으로 여기 있는 공기는 양이 적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위로 올라간 공기는 주변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공기들이 다 주변으로 흩어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쪽 고기압 지역으로 오게 되는데 이쪽으로 온 공기가 아래쪽, 이쪽은 또 고기압이라서 공기가 차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이제 모이게 되죠. 그럼 위쪽은 상대적으로 없고 아래쪽은 또 공기가 많은 지역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공기가 많기 때문에 고기압 지역이 돼요. 그래서 다시 고기압 지역에서 저기압 지역으로 이제 공기의 흐름이 이동을 하죠. 이 이동하는 흐름을 저희는 바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참고적으로 기억해 두시고요. 뒤에 이제 바람이 부는 원리도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공기가 가열이 되고 공기가 상승을 하고 이제 주변으로 흩어지게 되죠.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니까요. 그럼 상대적으로 이쪽에 이제 온 공기는 공기가 하강하여서 아래로 내려오게 되고, 그럼 당연히 냉각 여기 아래쪽에서는 공기가 모이게 됩니다. 그럼 여기는 고기압이 되죠. 그럼 상대적으로 여기는 저기압, 고기압이기 때문에 이 고기압에 있는 공기가 저기압 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저희는 바람이다 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바람은 불어오는 방향의 불어오는 방향의 그걸 바람의 명칭을 붙이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동쪽에서 불어오면 동풍, 서쪽에서 불어오면 서풍. 그리고 이것을 조금 바람의 계급을 이렇게 좀 나누면은 고요, 실바람, 남실바람 해가지고 쭉 바람의 세기에 대해서, 그래서 바람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것도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여기 전향력이라고 하는 코리올리의 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참고적으로만 보시면 되는데, 회전하는 운동계에서 운동하는 물체를 관측하였을 때 나타나는 겉보기의 힘이에요. 즉 여기서 이제 관찰자 시점에서 보여졌을 때의 이 공이 이동하는 흐름을 보시면 돼요. 물체를 던진 방향에 대해 북반구에서는 오른쪽으로,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힘이 작용하는 것처럼 운동하게 되는데, 이때의 가상적인 힘을 전향력이라고 한다. 그냥 상식적으로 이런 기본 개념만 조금 알고 계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일기의 기호인데요. 이거는 이제 일기 기호를 나타낸 표고, 아래쪽에 이제 예시로 넣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상층 구름의 유형, 중층 구름의 유형, 그다음에 기온, 풍향, 바람 방향 이렇게 각각의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것을 보시면서 해당 날씨가 어떻고 일기가 어떻고 뭐 비가 오고 있는지 소나기가 오고 있는지 이거를 조금 분간하실 수 있게끔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는 연구 공부를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윈드샥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풍속의 변화를 측정하는 기계라고,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되게 간략하게 되어 있는데, 이 지금 여기 깃발 같은 게, 몇 도로, 유지를 하냐, 몇 도가 지금 몇 도로서 이제 뭐 펴져 있냐, 이런 걸 가지고 풍속을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기시험 보실 때에도 이런 윈드샥이 그 풍속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풍속계가 바람의 그 각도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풍속을 이야기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기압 경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참고적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조금 나올 수 있기는 한데, 결국에는 그 기압 차에 의해서 생기는 힘이다 라는 것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바람이 불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방향은 고압에서 저압 방향으로 작용한다. 두 기압 차, 그러니까 고기압과 저기압 차이에서 발생하는 힘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람의 분류도 앞에서 해드렸죠. 그
그 다음에 네, 이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바람의 종류를 보면 이제 지상풍이라고 해서 약 1km 이하의 지상에서 마찰력의 영향을 받아 부는 바람이다 라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돌풍과 거스트, 그 다음에 스콜 각각의 바람의 정의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돌풍은 일시적으로 갑자기 큰 풍속으로 부는 바람이고, 그 다음에 스콜은 갑자기 불기 시작해서 몇 분 동안 계속된 후에 갑자기 멈추는 바람,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지풍으로는 직윤풍이라고 하는데요. 마찰이 없는 상태에서 기압 병도력, 아까 기압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힘과 전향력이 평형을 이루고 있을 때 부는 바람이 직윤풍이다. 그래서 공기는 기압 병도력에 의해 발생하고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동하면서 점차 속력이 증가하는데, 이에 따라 북반구에서 전향력이 바람의 오른쪽으로 작용하여 바람의 방향이 바뀌게 된다. 이 정도 그냥 개념적으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해풍과 유풍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공기의 흐름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낮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육지와 바다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육지가 더 따뜻하죠. 그러면 여기 있는 육지에 있는 공기가 하늘 위로 올라가게 되고, 당연히 이 공기가 주변으로 퍼지게 되죠. 그래서 이쪽 바다 위쪽으로 오게 되면은 공기가 이제 기온이 차기 때문에 공기가 아래로 하강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여기 바다 쪽에 있는 공기가 모이면서 여기가 고기압이 형성이 되고, 상대적으로 육지는 저기압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럼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동을 하면서 바다에서 육지로의 공기의 이동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것을 바람이라고 부르고 바다 쪽에서 불려오기 때문에 해풍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즉 보시면은 상대적으로 차가운 지형에서 보통 바람이 불어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거를 또 마찬가지로 삼국풍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엔 같은 원리로 작용이 됩니다. 낮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쪽이 더 바람이 온도가 더 높겠죠. 높은 태양이랑 가까우니까요. 그러니까 공기의 흐름이 이런 위쪽에서 이렇게 풀어지고 다시 이런 식의 모양으로 유지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저녁에는 반대로 이루어지고요. 이것을 삼국풍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지풍 중에서 높새바람, 즉 팬현상이라고 불리우는 게 조금 나오실 수가 있어요. 이 팬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동지방의 수분한 바람이 태백산맥을 거치면서 영서지방에는 고온건조한 바람으로 높새바람으로 불려요. 그래서 살곡풍이라고 불리는데 이유가 뭐냐면 영서지방에 있는 농작물을 건조시켜서 못 쓰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높새바람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좀 알고 계시면 이 문제는 좀 수월하게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구름의 생성 원리를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공기가 상승을 해야 공기가 모여들기 때문에 그 공기가 모여서 구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이 생성되는 경우가 어떻게 있느냐. 첫 번째, 저기압 중심으로 공기가 모여들면서 상승하는 경우, 그 다음에 산을 향해 바람이 불면서 산을 따라 공기가 상승하는 경우, 태양열에 의하여 덮여진 지표 부분의 공기가 상승할 경우, 찬 공기가 더운 공기 밑에 파고들면서 더운 공기를 상승시킬 경우, 즉 여기 위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결국에 골자는 공기가 상승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공기가 저기압 중심으로 모여들 때, 공기가 산의 바람을 타고 상승할 때, 지표면이 불균등하게 가열될 때,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날 때 구름이 생성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구름의 10가지 기본 유형인데요. 이것은 그림으로 조금 보셨을 때 상승기류가 강하면 수직으로 발달하는 저군형이, 상승기류가 약하면 수평으로 발달하는 충운형 구름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지금 정난우는 보통 소나기를 동반하는 구름으로 수직으로 이렇게 양이 많아요. 그리고 충운구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얇고 넓게 펴져 있는 구름들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 국제기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국제기후 부분을 조금 보시면 좋은데, 여기에서 특별히 정란원이라던가 이 특징들이 있죠. 그래서 특징과 국제기후를 같이 연결해서 외우시면은 조금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안개 발생 조건인데요. 안개는 대기의 성층이 안정적이고 바람이 없으며 공기 중에 수증기와 부유 물질이 많이 포함되고 냉각작용이 있을 것. 네, 이 안개의 발생 조건을 따로따로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안개의 종류는 복사안개, 이류안개, 활생안개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복사안개는 야간의 지표면에 복사 냉각이 발생하여 지면에 접한 공기가 이슬점에 도달하게 되어 지면 근처 엷은 기층에 형성되는 안개다. 즉 땅안개, 저희가 보는 안개죠. 그리고 이류안개는 온난 다습한 공기가 찬 지면으로 이류하면서 발생하는 안개. 활생안개는 수분한 공기가 경사면을 따라 올라갈 때 단열 팽창, 냉각되어 형성하는 안개, 즉 산안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외에도 증발에 의한 안개가 두 종류로 나뉘는데요. 증발안개와 전선안개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면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꼼꼼하게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개념적으로 복사안개가 뭐고, 이류안개가 뭐고, 활생안개가 뭐다 이 정도만 조금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해무라고 하는 것은 바다에 끼는 안개를 보통 말을 해요. 그래서 여기 기상 조건 이 정도 7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거 정도만 좀 살짝 더 훑어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상적인 눈으로 먼 곳의 목표물을 볼 때 인식될 수 있는 최대 거리다. 즉 쉽게 말하면은 그걸 보고 있는 사람이 최대로 볼 수 있는 지표면의 가시거리 정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직 시정이 있고 우시정, 최단 시정 이런 게 있고 시정 장애물로는 황사, 연무, 그다음에 연기 및 먼지, 화산재 이런 게 있다인데요. 여기서 우시정이 조금 복잡해요. 방향에 따라 보이는 시정이 다를 때 가장 큰 값으로부터 그 값이 차지하는 부분의 각도를 더해가서 합친 각도의 합계가 180도 이상이 될 때 가장 낮은 시정값이다. 쉽게 말해서 적어도 공간 면적이 50% 이상에서 보이는 거리의 최저치를 말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자세하게 나오는 것보다는 그냥 이런 개념 정도만 조금 아시면 수월하게 넘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기단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기단이 우리나라에는 시베리아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이 있다 이 정도인데요. 각각 시베리아 기단은 춥고 건조한 기단이고 북태평양 기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따뜻한 기단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어떤 기단들이 있는지를 좀 보시면 시베리아, 오호츠크, 양쯔, 그 다음 양쯔강, 적도, 북태평양 기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옆에도 또 제가 또 특별히 이미지 하나 더 넣어놨어요. 그래서 시베리아 기단은 한랭 건조하고 오호츠크의 기단은 한랭 다습하고 양쯔강 기단은 온랑 건조하고 북태평양 기단은 고온 다습하고 적도 기단도 고온 다습하다. 근데 이 적도 기단이라고 하는 게 보통 저희가 말하는 태풍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로 여름에 온다. 그 다음에 시베리아 기단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한랭 건조하고 이름만 들어도 겨울에서 오는 것 같죠. 그 다음에 오호츠크에는 이제 늦봄이나 초여름, 그 다음에 북태평양은 여름에, 그리고 양쯔강 기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봄과 가을에 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영향력을 미치는 기단은 아니에요. 봄과 가을을 나타낼 정도로 보통 이제 봄과 가을은 이제 시베리아 기단과 북태평양의 기단이 조금 약해지냐 강해지냐에 따라서 생겨나는 기온이라고 보시면 계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는 지금 양쯔강 기단이 봄과 가을에 영향을 미치는 기단으로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도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양쯔강 기단은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단에서는 이제 양쯔강 기단이 좀 빠져 있죠. 근데 보시면 여기 양쯔강 지역이 기단의 발원지로 부적합하고 시베리아 기단에서 변진될 기단으로 보기 때문에 양쯔강 기단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양쯔강 기단을 그대로 인정하기 때문에 문제 양쯔강 기단이 나오면 양쯔강 기단이 인정이 되는가 보구나 해서 봄과 가을을 나타내는 기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전선인데요. 전선은 총 4종류로 나뉩니다. 온란전선, 한랭전선, 정체전선, 폐색전선 이렇게 4종류로 나뉘는데요. 기본적으로 온란전선과 한랭전선이 기본이에요. 온란전선은 따뜻한 전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한랭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가운 전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온란전선과 한랭전선이 서로 세력이 비슷해가지고 서로 이제 대치를 이루고 있는 상태가 정체전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온란전선과 한랭전선이 정체되어 있다가 온란전선이 이기거나 혹은 한랭전선이 이겼을 때 발생되는 게 폐색전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이긴다라는 표현과 대치되어 있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조금 더 이제 고급스럽게 보시려면 여기 위에 내용들을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간단한 개념으로는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특별히 봐야 되는 것은 온도입니다. 이 온도가 온란전선일 때 통과 전, 통과 시, 통과 후에 어떻고 그 다음에 구름과 날씨가 어떠했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온란전선이 통과 중에는 서늘하다가 서서히 따뜻해지고 구름은 권은, 권충은 고충은, 난충은 충은 순서로 나타나고 계속적으로 비가 오거나 눈이 온다. 그 다음에 통과할 때에는 온도가 서서히 상승하고 이슬비가 내리고 통과 후에는 온도가 따뜻하게 된 후에 일정해지고 그 다음에 구름은 맑으나 가끔 충저군이나 정라운이 혹은 그 다음에 날씨는 보통 강수가 없다.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한랭전선 같은 경우에는 통과 전에는 온도가 온난하죠. 그러다가 구름은 권은이나 권충은 그다음에 충저군 이런 곳에서 정란운으로 바뀌고 정란운 같은 경우에 소낙비를 보통 동반하는 구름이에요. 그래서 날씨가 단기간에 소낙이나 가끔 뇌우가 친다. 그리고 통과할 때에는 온도가 갑자기 하강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정란운이 또는 낮은 NS가 그다음에 호우가 날씨는 오고 그다음에 통과 후에는 온도가 낮은 상태로 거의 일정해지고 그다음에 구름은 소나기 강도 약간 후에 곧 개이고 그 다음에 날씨는 단기간 호우 후에 개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회색전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온란전선과 한랭전선이 서로 만나서 둘 중에 더 강한 전선의 성향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통과 전에는 약한 또는 이제 그 강한 비가 오고 소나기 그 다음에 통과 후에는 강수가 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온도 변화는 이제 서로 한랭형이냐 온난형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구름과 날씨는 동일하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정체전선이라고 하는 건데요. 정체전선은 저희가 장마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가 엄청 많이 오는 기간, 그때가 바로 정체전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 기단 지금 보시면 전선의 표시들을 보면서 이때가 바로 장마구나 정체전선이구나 이러는 것을 파악하실 수 있다 정도를 개념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강수 부분은 쭉 한번 훑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우박도 마찬가지로 그냥 간단하게 정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쭉 훑어보시는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뇌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통 펑계와 천둥을 발생시키는 하나의 폭풍우다라고 해가지고 뇌우의 형성 조건, 불안정한 대기, 따뜻한 공기의 상승작용, 대기 중의 수증기량이 많은 높은 습도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형성 조건이 주로 문제에 다뤄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것만 좀 참고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하강 독풍, 다운버스트에 대해서 어떠한 이제 바람인지 이 정도만 조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번개와 천둥을 좀 구분을 해놨는데요. 보통 이제 번개와 천둥 중에 어떤 게 더 빠르냐라고 한다라고 하면 번개가 더 빠릅니다. 이제 아무래도 빛과 소리로 했을 때는 빛이 더 빠르고 그 다음에 소리가 따라오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태풍은 조금 문제 많이 나오니까 이거를 좀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요. 보통 이제 태풍을 다른 말로 열대성 저기압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열대성 저기압이 태풍이구나 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이제 태풍이라고 하는 게 각 지역에마다 태풍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데 북태평양 서부 같은 경우에는 태풍, 타이푼, 북대서양이나 카리브해, 멕시코만, 북태평양은 허리케인, 인도양, 벵골만, 남태평양에서는 사이클론, 그다음에 호주부고 남태평양에서 윌리윌리라고 불러요. 그러면은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기를 태풍의 지역별 이름이 아닌 것은 혹은 해당되는 지역과 태풍의 이름이 매칭이 안 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데 보통 제가 이제 문제를 보통 풀어보니까 윌리윌리, 호주에 있는 윌리윌리가 좀 많이 문제에 다뤄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난류 부분도 그냥 한번 쭉 훑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윈드시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바람의 방향이나 세기가 바뀌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윈드시어 같은 경우가 이제 어떻게 어디 위치에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비행기가 좀 더 목적지에 더 빠르게 도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실속으로 인해서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윈드시어라고 하는 것의 개념 정리를 조금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착빙은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기도 하고 되게 쉽게 풀리는 문제인데요. 착빙이 어떠한 거냐? 쉽게 말하면 그 서리같이 끼는 건데 서리처럼 이렇게 얼음이 끼는 거를 말을 해요. 그래서 착빙의 종류로 맑은 착빙, 거친 착빙, 혼합 착빙 이렇게 되고요. 형태에 따라서는 구조 착빙이나 유독 착빙이다 라고 하는 건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항공기의 날개 끝이나 프로펠러, 안테나 등 기체 표면에 얼음이 쌓이거나 덮이는 착빙이다. 그 다음에 항공기 유독 착빙은 항공기 엔진으로 공기가 유입되는 공기 흡입구와 기화기에서 생기는 착빙이에요. 그래서 지금 생기는 위치가 약간 다르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보면 구조 착빙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를 실속을 유발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고정 그 항공기의 그 날개 부분을 보면은 그게 공기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게끔 떠 있게끔 양력을 발생시키게끔 만들어져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거기에 얼음이 얼게 되면은 그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게 돼요. 그래서 항공기가 실속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착빙을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아래 이미지로 보시면 훨씬 더 구분하기가 쉬울 건데요. 문제에서도 근데 뭐 엄청 어렵게 나오는 건 아니고요. 다음은 착빙의 한 종류이다. 지금 항공기에 그래서 그 착빙의 특징을 좀 말해주시고 쭉 말해주고 이게 무슨 착빙이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뭐 형태가 거친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거친 착빙, 되게 맑고 뭐 깨끗하고 뭐 이렇게 단단하다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맑은 착빙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서 이거는 되게 문제 풀기가 되게 좋은 문제니까 이거 놓치지 마시고 꼭 공부를 하시는 부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친 착빙이 뭐고, 맑은 착빙은 뭐고, 혼합 착빙은 뭐고, 비착빙은 어떤 걸 말하는 거고, 서리 착빙이 어떤 거고 이런 거 정도는 조금 참고적으로 공부를 해놓으시면 더 합격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노탐이라고 하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으신데요. 이 노탐이라고 하는 거는 항공 관계자들에게 그 제공해주는 그 정보를 하나의 공제된 전작 고시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어떤 것들을 뭐 주로 언급하기도 하냐면 대통령 비행 경호라던가 그다음에 수능 듣기 평가 중에는 3000m 이하는 하강 중지한다 이런 내용들이 다뤄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특별히 하나 더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것은 유효기간이 3개월이다 라는 것까지를 좀 기억해 주세요. 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메타라고 하는 것에 이제 부호를 표시하는 건데요. 이런 문제가 이제 보통 교과서에 문제집에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잘 살펴보세요. 예를 들어서 문제 중에 플러스 RA FG가 지금 기상 상태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거를 세 등분을 할 수가 있어요. 플러스 따로, RA 따로, FG 따로. 그래서 이 플러스에는 강도를 말을 해요. 약한지, 보통인지, 강함인지, 뭐 근처에 있는 건지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RA 같은 경우는 현재 강수 상태를 표현하는 거고, FG는 지금 장애물, 시정 장애물을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지금 플러스 RA, FG를 좀 살펴보면은 플러스는 강도니까 지금 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RA는 바로 B의 앞글자를 딴 거예요. 레인의 앞글자 RA를 따서 지금 이제 비가 오고 있다. 그리고 FG는 안개가 껴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얘네 두 개가 붙어 있어요. 플러스 RA, FG. 그래서 강한 비가 내리고 안개가 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문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지금 여기도 보시면 눈도 S에는 눈이고 FG는 연기고 이게 그래서 플러스 RA, FG가 아니라 다른 표현으로 나오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표를 조금 살펴보셔가지고 각각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적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2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